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달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현 정세를 반영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렘린궁 측은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지에선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 연방대학에서 24일이나 25일쯤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북러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24일에서 2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북러 양측 실무진이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이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남단에 있는 루스키 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비핵화에는 체제와 경제 등 양면의 보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러시아 외교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등으로 크게 위축된 북러 양국의 경제 협력 확대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러 양국 교역의 확대 방안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두 정상이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양국의 공조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이란 예상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뤄지게 되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현 정세를 반영한 양국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난 공세를 제기하며 북미 협상에서 빠질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평소 더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보좌관을 제쳐두고 폼페이오 장관을 지목한 건데요. 하노이 회담의 결렬 책임자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외무성 소속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정근 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관여해서 결과물이 날아갔다면서 앞으로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발언을 폼페이오 장관이 연말까지 실무 협상을 끝내는 것으로 왜곡했다면서 회담에 폼페이오 장관이 끼면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당국자 이름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에서 대북 강경 발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로 평가됩니다. 북한이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제쳐두고 폼페이오 장관을 공격한 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렬을 구체적으로 건의한 책임자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권 국장은 고위급 회담 대표 교체를 바란다거나 일이 꼬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표현 수위를 조절해서 아직까지는 불만을 표출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 단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개인적인 관계가 여전히 좋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진주 방화 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42살 안인득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인득은 그제 새벽 4시 반쯤 진주시 가자동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안인득은 과거에도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입수한 9년 전 안 씨의 다른 사건 판결문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진주도심에서 안 씨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20대 피해자 A 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댔습니다. 승합차를 몰고 A 씨를 향해 돌진하는가 하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은 무겁지만 조현병 환자인 안 씨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풀려난 뒤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주변 사람과 갈등을 겪었고 결국 방화 살인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저도 하소연을 갖다가 많이 했었고 10년 동안 다 꾸리고 많이 다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방화 3시간 전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리 휘발유 말통을 준비를 해서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가지고 와서 불을 붙일 준비를 했다. 우발적이다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하지만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 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처벌받겠다고 하면서도 참극을 저지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까지 투입했지만 논리적인 대화가 힘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망상장애, 특히나 이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망상이 과도한 상태로 자신은 어떤 위해 세력의 지속적인 어떤 괴롭힘을 당해왔고, 경찰은 안 씨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참극을 불렀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다낭행 에어서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객 170여 명이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한 승객은 항공사 측에서 뒤늦게 이륙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환불 등 피해 보상 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에어서울 측은 정확한 결함 이유는 확인 중이라면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현재 10도를 보이는 서울의 기온 한낮에는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또 고온 현상도 꺾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11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산의 가시거리가 450m, 논산이 610m로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정체되면서 경기와 세종,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오전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풍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도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중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1도까지 오르겠지만 남부지방은 부산 15도, 대구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말 동안 맑고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이미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큰 쟁점이 없는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까지 함께 불발됐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두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찬성 43.3%, 반대 44.2%로 팽팽하긴 하지만 5일 만에 긍정 여론이 14.5%포인트 늘어나는 등 변화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를 이념 코드로 장악하려는 거라며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고 바른미래당도 임명 철회와 인사라인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여야가 더욱 거세게 대립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염두에 둔 반면 자유한국당은 만일 협의체가 열린다면 인사 참사에 대한 조국 수석 등의 책임을 묻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를 끝낼 계기가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고성과 몸싸움으로 집안 싸움만 하다 끝났습니다.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이견만 확인하면서 결국 쪼개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습니다. 비공개로 하자는 지도부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게 있다는 일부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했는데 오늘 비공개로 하기로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민주적으로 진행을 좀. 4.3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손학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난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현주 의원도 참석을 시도했는데 막아서는 당직자들과 몸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과 지도부 총사퇴 여부 등을 둘러싸고 경론이 오갔습니다.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민주평화당과의 이른바 제3지대 신당설에 절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은 대표 사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평화당 등과 힘을 합쳐 정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고 맞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 당 지도부는 표결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의총 도중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공수처의 판검사와 경찰 고위직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했는데 정작 홍 원내대표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최종 합의안이라고 말씀드린 이 안에 대해서 홍영표 대표가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했고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됐다는 것은 양당의 원내대표가 서명한 그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상태에서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3시간 넘게 진행된 의원총회는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원들 사이에 감정의 골만 깊어진 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은 회동을 갖고 지금의 손학규 체제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지도부 총사퇴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로서는 선거 참패와 함께 당내 분란을 해소할 정치력 부재 책임론까지 더해진 모양새입니다.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당이 두 쪽으로 갈라진 모습만 적나라하게 내보이면서 분당을 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미뤄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또 세월호 유족 모욕 파문이 불거진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 여부도 결론 날 예정입니다. 정기용 한국당 중앙윤리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5.18 망언은 이미 심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오늘 회의에서 징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세월호 막말 파문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려면 윤리위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과거 청와대 외압 의혹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과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동영상 첩보가 처음 시작된 시점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작성한 보고서 등 각종 문건이 이관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김 전 차관에 관한 첩보가 시작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했던 서초경찰서의 근무자 명단과 사건 담당자 이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단은 서초경찰서가 윤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동영상 첩보를 처음 입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지휘부와 청와대 사이 보고 과정에 따라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책임졌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 강일구 당시 수사팀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첩보 입수 배경을 확인하고 조만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정준영 대화방 멤버들이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됐었는데 피해 여성이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 FT 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 사업가 박모 씨 등 5명은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 멤버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으며 이후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최근 단톡방 사건이 보도된 이후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해 다시 진상 파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피해 여성이 단톡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에서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부인하거나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당 언론은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변호사와 협의 끝에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고소할 경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가수 박유천 씨가 이틀 연속 경찰에 출석해 7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경찰이 확보했지만 박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연이틀 경찰에 출석한 가수 박유천 씨. 하루 전과 달리 모자까지 쓴 편한 차림으로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변함없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어디다 입건하셨죠? CCTV에 잡힌 영상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셨습니까? 옛 연인 황하나 씨가 동반 투약 시점으로 언급한 올해 초 함께 있던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에 대해서는 결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건 맞지만 마약을 함께 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보내고 물건을 찾아가는 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마약 구매가 아닌지 추궁했지만 박 씨 측은 돈 보낸 게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누구에게 송금한 건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씨 측은 제모와 관련해 마약 반응 검사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멀쩡히 남아있던 다리털을 필요한 만큼 경찰이 뽑아갔고 오히려 검사 결과를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 씨 팔에는 마약을 주사한 자국도 없다며 황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정황만으로 마약을 한 것으로 경찰이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만큼 현재까지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채모 모발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박 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박 씨의 손등에 멍자국을 확인하고 마약 투약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 손등에 바늘에 찔린 듯한 자국과 멍이 든 것을 보고 옛 여인 황하나 씨와 마약을 함께 투약한 흔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박 씨는 지난 1월 손을 다쳐 생긴 상처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중국인 직원 애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 대표와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 대표의 경우 지난달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한 차례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마약 실태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20대 여성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거 중이던 성형외과 의사 남자친구가 처방전 없이 준 프로포폴이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29살 여성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집 들어가는 길에 보니까 경찰차 봉고차로 4대 정도 와 있더라고요. 사는 집에 사람 죽었다니까 좀 오싹하고 무섭고. 발견 당시 강 씨의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수액 봉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봉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독성이 강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취제를 투약하고 있던 겁니다. 강 씨는 44살 남성 A 씨와 동거 중이었는데 이 남성도 강 씨의 죽음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부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야 이제 인사를 했지만 자기들이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는 안 했죠, 서로 간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던 동거녀 강 씨에게 프로포폴을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면증까지 겹쳐 처방전도 없이 불법 투여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정식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모니터링이 안 돼가지고 산소파가 떨어지면 결국은 뇌사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면 그게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요양보호소 원장인 현직 목사가 시설 직원과 장애인을 8년간 성노예처럼 부렸다는 의혹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힘들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피해 여성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박모 목사를 상습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들은 심한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폭압적인 박 목사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면 해코지할 게 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차도 다 사버렸어. 유리창 앞유리, 옆유리를 깨갖고 문을 따고 나를 끄집어낸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약을 먹고 자고 있어요. 신경 안정제하고 이제 수면제하고 해갖고. 목사의 집이 가깝다는 점도 공포심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겨우 3분 거리에 상습 성폭력 피의자의 집이 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대신 제안한 건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 스마트워치. 이마저도 수량이 없다며 피해자 한 명에게만 지급됐습니다. 그게 딸려갖고 재고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만 있다 그래갖고 우선 해주고 저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고. 게다가 구형 스마트워치를 받아 실내에서는 작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거 주면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112에 전화하래요. 그 경찰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늦은 밤 목사가 장애인 피해자가 머무는 장소에 불쑥 찾아간 겁니다. 문을 막 소리여서 깜짝 놀라서 그냥 나와봤더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그때도 술을 먹은 것 같았어요.
보니까 옆에 뭐 버튼이 있길래 이거 눌러라는데 눌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급한 대로 112에 그냥 바로 신고했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정말 저게 좋은 건지. 경찰은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모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더 허탈할 뿐입니다. 대부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직장을. 저희 신랑이랑 다. 애까지 다 안고 가가지고 가족이 보호하자. 분명 요청했고 왜냐면 둘이 따로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YTN 박광렬입니다. 1년 전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타이완에 또다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빌딩이 기울고 낙석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타이완 타이베이 거리. 도로변에 세워진 변압기가 좌우로 흔들리고 완구점에 내걸린 상품들이 나부끼기 시작합니다. 실내 조명들이 춤을 추자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타이완 전역에 강한 진동이 느껴진 시각은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 전인 낮 1시. 真的是蛮恐怖的，因为它摇了2次，很蛮大的。 진앙은 타이완 동부 화롄현에서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타이베이에서는 오래된 건물이 기울면서 윗부분이 옆 건물과 마주붙어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这一栋的7楼81号的7楼之一，没有死伤，员工都下来在公园集合这边。 산지가 많은 진앙지 부근에서는 낙석으로 행인들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타이베이 주재 한국 대표부는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하는 타이완에서는 지난해 2월에도 6.0의 강진이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다쳤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미르지 요에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정상 차원의 경제협력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플랜트 건설과 보건의료,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과 우리의 신북방 정책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제59주년 4.19 형념 기념식을 오늘 오전 10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거행합니다. 기념식은 민주주의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민의례와 헌화 분향, 경과보고, 4.19 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재창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2012년 이후 7년 만에 4.19 혁명 유공자를 포상하는데 포상자 40명 가운데 4명이 건국 포장을 받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이 다음 달 열리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해서 황금 종려상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5번째로 칸 영화제에 진출하게 된 봉준호 감독은 2006년 괴물로 감독 주간에 초청받았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도쿄와 마더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이로써 한국 영화는 2016년 아가씨와 2017년 옥자와 그 후 그리고 지난해 버닝에 이어서 4년 연속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하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현 정세를 반영한 양국의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꽉 막힌 국회가 파행을 이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은 2010년에는 진주 도심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에게 승합차를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안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인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지만 남부지방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하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가 현지 시각 18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보도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순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크렘린궁 발표는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주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관측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은 북러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도 구체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오는 24일이나 25일 개최되는 방안을 유력하게 꼽았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후지TV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고 다가가자 키가 큰 남성이 거칠게 카메라를 막습니다. 바로 뒤에는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서 있습니다. 지난 17일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촬영된 화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전과 경호를 총괄해 흔히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엔 일절 응하지 않고 역 주변을 천천히 걸어서 둘러봅니다. 일본 언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은 오는 24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고 민영방송 TBS와 도쿄신문 등은 24일과 25일을 두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최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이 유력하게 꼽힙니다.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이 열렸던 곳입니다. 핵심 의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대단히 고립 상태에 있거든요.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조금 도움은 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북한 문제에 개입할 수가 있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북러 정상회담. 성사되면 2011년 김정일 총서기와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회담 이후 8년 만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까지 어떻게 갈지도 관심입니다. 베트남 방문처럼 다시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영토를 경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이동 수단을 이용할지 관심입니다. 회담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북한에서 가까운 만큼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차로 가도 하루면 도착할 수 있어 전용 열차를 타고 갈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집사 역할을 하는 김창선 부장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을 시찰하는 모습이 일본 후지TV 카메라에 포착된 점도 이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탈 경우 이동 경로는 둘 중 하나입니다. 우선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투만과 훈춘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 노선을 이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 나선 지구와 러시아 핫산을 통과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소요 시간만 생각하면 10시간이 걸리는 이 코스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 완화를 지지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밀접한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경유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또 아버지가 이용한 코스이기 때문에 권력 승계의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그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안인득은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안인득은 2010년 5월 진주도심에서 20대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승합차를 몰아 A씨와 일행에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안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서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으로 이웃을 잃은 아파트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과 공포, 슬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에 심리치료 지원 인력이 배정되는 등 주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처참한 사건 현장은 여전히 삼엄한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보며 함께 소일하던 이웃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당한 참변에 옆동 할머니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합니다. 불안죠. 불안고 불쌍고 죽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더군다나 더 아픈 거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은 게 더 아픈 거라. 우리하고 같이 일을 다녔거든. 사건 현장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가 국화꽃을 놓고 갔습니다. 놀라고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 어루만지려는 작은 배려입니다. 놀라기도 많이 놀래고 진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가원이가 조화를 놔다 놨어. 너무 주민으로서 진짜 고맙고 마음이 위로가 많이 되고. 매일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아파트 계단. 하지만 주민들은 금세라도 누군가 뛰쳐나올 것 같아 불안합니다. 아파트 현장에 심리치료 지원 인력이 배정된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치료 연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엔 눈물과 탄식만 남았습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이번 사건 역시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인재라고 말합니다. 동영상도 찍고 녹취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최대해 줄 수 있는 거는 그 다음번에 일을 일으키면은 한 하루 구금해 줄 수 있던 그거 이상은 없다 하시더라고요. 영문도 모른 채 날벼락을 맞은 아파트 주민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들의 발인이 오늘과 내일 엄수됩니다. 오늘은 시각장애인인 19살 최모 양과 57살 이모 씨, 75살 황모 씨가 영면에 듭니다. 내일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희생된 65살 김모 씨와 12살 금모 양이 함께 발인됩니다. 경남 진주 한일병원에 합동분향소를 차린 유가족들은 조문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사건이 발생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중서부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반면 영동과 남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흐린 날씨 속에 남부와 동쪽 지역에 이어지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포항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서 마치 초여름처럼 더웠지만 오늘은 14도로 어제보다 13도가량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1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동쪽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은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 빗방울 예보에도 이 건조한 날씨 지속됩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역과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나들이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낮 동안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제주에만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사기와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윤 씨가 지난 2008년 무렵 강원도 홍천의 골프장 건축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클럽에서 뒷돈을 받은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이 같은 유착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가 된 경찰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봐준 경찰관 2명이 또 적발됐습니다. 재작년 12월 강남의 한 클럽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다가 걸렸지만 담당자는 재판에 넘길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클럽은 강남 유흥 황제로 불리는 박모 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클럽에서 수백만 원씩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하고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서울청 광수대 소속 경위가 강남서 소속 경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버닝썬 사건 이후 윤 총경을 포함해 유착 혐의로 입건된 경찰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적발된 가수 최종훈 씨의 부탁을 받고 관련 사실을 언론에 함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경찰관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최 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안하며 단속 자체를 모면하려고 했던 건 맞지만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음주운전 보도 막으려고 경찰에 청탁한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계좌 통신 추적에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어제 경찰에 다시 출석한 가수 박유천 씨가 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박 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최근까지 황 씨와 함께 있었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결별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온 것은 맞지만 마약을 함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마약 사건 소식입니다. 이번엔 어선 위에서 필로폰을 맞은 선원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마약에 취해 신고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잡힌 50대 남성이 해경 경비정으로 끌려왔습니다. 조사받는 내내 사람을 불러달라는 둥 횡설수설합니다. 종이에 남은 가루를 입에 가져다 대더니 마약했다고 신고하는 거 맞죠? 배 위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검거된 겁니다. 이 남성은 마약에 취한 나머지 자진 신고했습니다. 약을 좀 썼는데 약을 먹었더니 기운 없어 일로 못 가겠네. 조사 결과 한 달 동안 어선과 항구 일대에서 무려 14번이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야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없이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좀 힘들고 피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부 선원들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김 씨에게 필로폰을 판 운반책과 그 윗선도 모두 검거했습니다. 특히 윗선인 하모 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서 자신의 동선이 들킬 것을 염려해 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마약 유통한 혐의에 대해서 일단 인정하십니까? 검찰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경은 모두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윗선이나 운반책과 거래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흡입할 경우 환각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7년 7월 아산화질소 흡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긴 이후 첫 구속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7,800여 차례 흡입할 수 있는 분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뒤 780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10년 동안 30명 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제약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34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기들의 젖병을 씻는 세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일부 주방 세제에 대해서 통관 금지와 수거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은 과연 안전한지 엄마들은 추가적인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젖병 세제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100%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 제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지난해 생산된 주방세제 15개 제품을
환불하거나 교환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도 같은 제품 안에서도 무향이라는 거를 선택을 했는데 거기서 또 많이 검출됐다고 하니 제 입장에서는 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이후 세척제와 물티슈 등 위생용품에서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용품이란 과일, 야채, 식품의 기구 용기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척제와 행군 보조제 등 총 19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의 옷을 빨 때 사용하는 세탁 세제 등은 제외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엄마들은 그동안 사용해온 유아 세탁용 세제의 유해성 여부를 몰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기들은 세탁된 옷을 입으로 빠는 데다 이불에 대고 자기 때문에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세탁 세제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해야 할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들며 안전성 검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미루기와 늑장 대처로 위해성 여부를 모르는 엄마들은 까맣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술실 바닥에 떨어뜨린 신생아가 숨졌는데도 이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 차병원의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당 차병원 소속 의사 2명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6년 신생아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과 이들의 병원 내 지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범죄 혐의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낙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이들은 사고 직후 찍은 아규의 뇌 초음파 사진에서 두개골 골절과 출혈을 발견한 뒤 이를 삭제한 뒤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원장을 포함해 다른 의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진료 기록을 없애려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병원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병원장에게 즉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이 모두 끝난 뒤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후 보고가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병원 관계자만 9명. 이들 주치의 등이 구속됨에 따라 사고 은폐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 단체가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해선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주장은 이미 응급실에 CCTV가 설치돼 있는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100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서 꽃놀이 많이 가시죠? 야외에서 과학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실내에서 진행하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는 야외로 나와서 서울 도심 일대에서 내일부터 열립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체에서 폭발적인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이 75톤급 엔진의 발사 성공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발사체 엔진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이 역사적인 엔진의 실물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서 공개됩니다. 과학의 봄 도심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9년 대한민국 과학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야외 도심형 과학문화축제로 새롭게 개편됐습니다. 오늘 저녁 전야제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서울마당과 보신각공원, 세운상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축제가 진행됩니다. 탑승형 로봇과 슈퍼컴 등 최첨단 과학기술뿐 아니라 과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과학체험이나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과학 강연이라든지 영화제, 그다음에 그 과학 공연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인들까지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른들, 가족, 어린이들에서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해 주시면은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축제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데 강연과 연극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65개 기관이 참가해 모두 1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19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설호입니다.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가 출시하기도 전에 화면 결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더 버지와 블룸버그, CNBC 등 외신 기자들은 리뷰를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받은 갤럭시 폴드가 사용 하루 이틀 만에 결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갤럭시 폴드를 폈을 때 한쪽 화면이 꺼지거나 깜빡거리고 화면에 줄이 생기는 현상 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화면 보호막을 보호 필름으로 오해해서 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임의로 보호막을 떼지 말라는 점을 알리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발로 사과하세요. 나갈 이유도 없고 발음 자체가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유영민 장관 우리 야당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빼달라고 제외시켜달라고 자기는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런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가 또 꼼수를 쓰겠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5기가 상용화 경험을 공유해서 국격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서 이번 3개국 순방에 유영민 장관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영민 장관 5기가 상용화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보다 더 전문가 많습니다. 5기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5G, 잘못했습니다. 제가 5G. 그래서 KT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 소방청에서 고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황 회장님 지금 요 화재 당시에 이 KT 아현지사의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황실 근무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가 화재가 나고 바로 아이언 화재가 이제 국사 내의 경비실이라든지 또는 과천에 있는 관제센터. 자, 다시 한번 그럼 질문을 달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아현 지사 내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현 국사 내에는 그 화재 그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상황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예. 그 화재 당시에 그 상황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부분장이 허락해 주시면. 자, 그러면 네트워크 사장 부분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현에는 그 화재 수신반이라는 화재가 났을 때 그 수신반으로 화재 경보가 접수가 됩니다.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접수가 되면은 그 경비실에 있는 경비원이 화재를 인지하게 되고 또 바로 화재 수신반에서 저희 가지고 있는 그 텔레캅 그 그룹사에서 바로 그 그룹사 그 상황실에 그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보가 그 화재 갑니다. 수신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입니까? 사람입니까? 기계와 사람이 결합된 존재입니까? 기계입니다. 기계만 있는 거죠? 네. 상황실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실은 없고 5기가 네, 굿모닝 YTN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잘하는 거 아시죠? 거품이 쫙 빠진 착한 가격,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 설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전국 100여 개 모델 하우스와 서희 고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희스타일스, 서희건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가족의 추억이 쌓인다. The new Carnival.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지원 방안을 협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이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저녁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연설하고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격상과 우리의 신북방 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앞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상황이어서 오늘 연설에 대북 추가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은 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의회 연설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나라별 언론의 자유를 측정하는 세계 언론 자유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 자유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63위에서 지난해 43위로 20계단 오른 데 이어서 또다시 2계단 상승하며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인권운동가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바람이 불었다며 방송사 사장 지명과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했던 YTN과 MBC, KBS의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도 받게 됐습니다.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여행사의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여행사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행사가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예약과 발권을 처리하는 중간 과정을 특정 업체만 거치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특정 업체로부터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여행사들은 선택권이 축소돼 비용 부담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권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는 국내에 3곳이 있고 경쟁 관계에 따라 여행사가 유리한 조건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가 우월적 위치를 이용해 여행사의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문제가 된 중간업체와 지난 2009년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5년에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 박세창 아시아나 IDT 사장이 법인 대표로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그룹 재건 과정에 계열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끌어다 쓴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저가 항공편의 출발이 지연돼 승객 170여 명이 밤새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다낭행 에어서울 RS511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돼 승객들은 공항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했습니다. 에어서울 측은 정확한 결함 이유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허리 디스크 증세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검찰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서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의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형 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구팀이 죽은 뒤 4시간이 지난 돼지의 뇌에서 일부 세포의 기능을 되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과 같이
여러 중증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죽은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다는 게 지금껏 알려진 정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뒤집은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이 죽은 돼지의 뇌세포를 일부 살리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죽은 지 4시간이 지난 돼지 32마리의 사체에서 뇌를 분리한 뒤 특수 기계를 이용해 조영제와 산소 등이 들어간 액체를 혈액 대신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 뇌 속 혈관이 정상 구조를 되찾으면서 일부 신경세포와 혈관세포 등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태는 뇌동맥에 액체를 주입하는 6시간 동안 이어져 돼지가 죽은 지 10시간째까지 유지됐습니다. 산소가 차단되면 수초 안에 죽는다고 알려진 뇌세포에도 어느 정도의 회복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뇌가 인간의 의식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면 지금까지 가졌던 뇌사 판정의 기준, 그리고 뇌사 판정자들이 여러 다른 기관들을 트랜스플란트 할 수 있게 결정 내려졌던 그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연구팀은 뇌를 살린 게 아니라 뇌세포의 활성을 되돌린 것일 뿐이라며 의식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서울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이 개통됩니다. 강남 내방역에서 서초역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교통도 교통이지만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충섭 기자입니다. 완공을 앞둔 서리풀 터널에서 막바지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 서초대로 내방역에서 서초역 사이 터널 400m를 포함해 옹벽 구간 등 1280m가 왕복 6에서 8차로로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첫 삽을 뜬 지 3년 반 만입니다. 사업비 1,500억 원은 서울시가 모두 내서 통행료는 없습니다. 터널이 개통되면 서울 강남을 동서로 잇는 서초대로가 42년 만에 막힘없이 연결됩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는 등 차량 통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주변 도로로 우회하면서 다니면서 교통이 체증되었고 약 25분 정도의 시간이 지연됐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약 5분 내지 10분 정도면 통과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재료가 그동안 계속해서 매매 가격에 선반영된 측면들이 있어서 매매보다는 전세 시장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터널 내부에는 폭 2.4m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엔 매연과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투명 방음벽이 세워졌습니다. 터널 상부에는 서리풀 공원과 연계한 녹지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오는 일요일 개통식을 거쳐 시민들은 서울 강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서리풀 터널을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최근 출연한 영화가 연이어 대박이 난 배우 진성규 씨가 이번에 스크린이 아닌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발레에 도전하는 70살 할아버지 역할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악랄한 조선족 조직폭력배 역으로 주목받은 배우 진성규.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고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파. 전설의 왕갈비 통닭을 만든 형사 역으로 극한 직업의 기록적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대세 배우 진성규가 이번에는 창작 뮤지컬 무대에 오릅니다. 인기 웹툰이 원작인 나빌레라는 치매에 걸려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 발레에 도전하는 할아버지와 선생님이 된 발레리노 청년이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깜짝이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잘 가르쳐주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영화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도중에 이 작품을 선택한 건 바로 그에게 무대는 집 같은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지도가 생긴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엄마 밥 먹고 좀 충전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오랜 무명 세월에 지친 적은 있어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진성규. 묵묵히 걸어온 자신과도 비슷한 나빌레라 속 할아버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선 깊이 숨죽일 시간이 필요해. 마치 그랑플리에처럼이란 말이 있는데 참 그 말이 좋아요.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따뜻한 조언 같은 그분들을 위한 말들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잠실 경기에서 SK가 선두 두산을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SK는 외국인 투수 다익손이 6이닝 2실점으로 첫 승을 올리고 2번 타자 고종욱이 3안타 3득점 2도루로 반야구를 이끌어 4대3으로 이겼습니다. KT는 하나와 5대5로 맞서던 8회 박경수가 솔로 홈런을 쳐 6대5로 이겼고 2년 만에 선발로 등판한 한화 이태양은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LG는 NC의 3연승을 거뒀고 롯데도 전준우의 끝내기 희생타로 기아의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은 연장 11회 이학주의 끝내기 2루타로 키움을 꺾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경기장 유세 논란으로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이사회를 열고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창원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경기장을 찾아 금지된 선거 유세를 하자 프로연맹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 소속의 기대주 이강인 선수가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발렌시아 구단과 이강인의 20세 월드컵 출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정우영, 김정민 등 다른 해외파 선수들의 소속 구단과도 협의를 계속한 뒤 다음 달 1일 최종 명단 21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PGA 코리안 투어가 시즌 개막전과 함께 대장정에 막을 올렸습니다. 여자 대회에서는 보기 힘든 시원한 장타 대결도 시작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연속 장타왕에 오른 김봉섭의 시원한 드라이버 샷입니다. 격투기 선수를 연상시키는 탄탄한 근육질 몸과 공을 부술듯 휘두르는 파워 넘치는 스윙 모두 갤러리들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2016년 장타왕 김건하는 긴 팔다리를 이용해 최대한 큰 스윙 아크를 그리며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올 시즌 대장정에 돌입한 코리안 투어의 화두는 장타자들의 시원한 비거리 대결입니다. 대회 주최 측은 역대 장타왕 6명을 3명씩 같은 조에 편성해 자존심 대결을 유도했습니다. 2014년 역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투어에서 동시에 장타왕에 오른 허인회는 18번 홀에서 326야드가 넘는 드라이브 샷을 선보였습니다. 제 체급에 제 거리,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경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남자 프로들 많이 구경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부터 5년 연속 장타왕을 휩쓸었던 김대현도 군에서 제대하고 다시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첫날 4오버파로 부진했지만 특유의 호쾌한 장타는 여전했습니다.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거리가 그만큼 많이 나야지 코스 공략하는데 좀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개막전 첫날 경기에서는 무명 정대혁이 7언더파 깜짝 선두로 나선 가운데 정교한 샷을 앞세운 지난해 대상 수상자 이형준이 4언더파로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프로배구 MVP 이재영 등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오는 28일부터 소집 훈련을 시작합니다. 대표팀에는 세터 이효희와 이다영, 센터 정대영과 레프트 이소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터키 리그에서 뛰는 에이스 김연경은 소속팀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미래 차준환 선수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LG의 아이스 판타지아 아이스쇼 공개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차준환을 비롯해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금메달조와 여자 피겨 은메달 메드베데바 등이 연기를 펼칩니다. 오늘도 중부와 남부 지역은 하늘빛이 서로 다릅니다. 오늘 중서부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영동과 남부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날씨 속에 동쪽 지역에 이어지던 고온 현상은 오늘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18도, 대전은 21도까지 올라 서쪽 지역은 포근하겠지만 강릉은 15도, 포항은 14도에 머물면서 동쪽 지역은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전북 지역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겠습니다. 빗방울 예보에도 건조한 날씨는 지속됩니다. 여전히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경보가 지속되고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과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 기온이 10.7도, 대구 12.3도로 비교적 온화한데요.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1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말도 나들이 즐기기에 날씨가 좋습니다. 구름만 많이 끼는 가운데 낮 동안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제주에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